주거복지 컨퍼런스 사회주택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김난수 연구위원입니다. 휴대폰은 진동이나 좀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회주택 세션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 먼저 드리고요. 주제 강연 듣고 그리고 토론자 및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강연에 앞서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강의를 해주실 사회주택협회의 최경호 정책위원장님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토론자이십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원장님이신 진남현 원장님이십니다.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이한솔 이사장님이십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최상희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전주시 정책연구소의 유승수 연구원님이십니다. 서울 소셜 스탠다드의 김하나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 과장님이신 최정민 과장님이십니다. 이제 지금부터 새로운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자의 등장 배경과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사회주택협회 최경호 정책위원장님의 강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5분 정도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경호입니다. 강의가 아니라 발제. 제가 요지를 좀 핸드폰에다 메모를 해서 이렇게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딴 짓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발제보다 가장 광범위한 각도에서 앉아 계신 거의 180도를 제가 보면서 생각할 것 같은데 구두들도 갖고 왔는데 일단 뭐 부담 가능한 주택의 새로운 공급자들이라고 해서 이제 공급자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사회주택 세션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회주택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거의 어떤 지금 배경이 뭘까? 그러니까 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우리 주거복지 컨퍼런스에서 이 사회주택을 다룬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주거복지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이제 부담 가능한 임대료의 주택에 대한 거를 이제 새로운 공급자들 LH 이번 주제가 이제 공공임대주택 30년과 주거복지인데 LH나 SH가 아닌 새로운 공급자들도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잡았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 저를 제 소개나 이런 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제 PT는 방대하게 준비를 했는데. 토론자로 오신 분들은 이 비슷한 내용을 많이 보신 분들일 것 같아요. 제가 몇 년째 비슷한 표를 울고 먹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좀 발표 자체는 업데이트된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주택의 용어하고 제도는 확산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최초 2015년에 조례로서 등장한 이후에 2017년 국토부 주거복지로도 선곡되고 2018년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 조치격으로 활성화방안이 발표됐고요. 아직 법률은 제정되지 않아서 지자체 조례로서는 사업이 되고 있어서 이런저런 한계들이 좀 있고요. 정의와 유형은 서울시 모델 위주로 복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장단점이나 어떤 얘기는 뒤에서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의 일들을 좀 보면 서울시의 이제 각종 유형들이 이제 제도화되고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센터가 개소되고 리츠 방식도 도입되고 LH의 고전에 이제 전주시 사업도 있었고 LH 시범사업, 허그의 금융지원센터 설립. 그리고 부산, 중구, 동구, 고양시, 가장 최근에는 부산 광역시의 조례가 제정되고 경기도에서 조례 지정 작업반이 이제 운영 중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서울시와 이제 이 시기수는 아니고 이제 특성별로 보면은
서울시의 정의인 사회 경제적 약자의 대상 주거 관련 사회적 피해 주체 공모가 임대주택 등에 이제 퍼지고 있고 고양시도 크게 다르진 않죠.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요 세 개만 인정을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도 배당을 한다는 이유 때문인 걸로 생각되는데요. 요 세 가지만 더 엄격하게 인정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사실 이 조례의 정의는 조작적 정의로서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하는데 이제 적합하게 잡는 거라고 뭐 보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딱히 정답이나 오답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 얘기일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조례에서는 사회적 경제 주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중소기업도 여기 포함이 됐고 뭐 전주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자활기업 고양시 같으면 시장 인정하는 민간단체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취지상 왜 그러는지 어느 정도 다 이해가 가고 동의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논리 정합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정리해서 빼던가 아니면 이분들을 이제 못하게 하던가 뭐가 아무튼 좀 논리 정합적으로 맞출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꼭 넣어야 된다, 꼭 빼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법안의 경우는 이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다가 이제 넣어서 정의를 넣어서 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2017년 이후에 계속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반대 사연은 이제 의안정보 시스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뭐 당시 이제 주택도시 시장님께서 지금 차관님께서 사회주택이 왜 필요한지 잘 설명하셨더라고요. 저희 협회에 영입하고 싶을 만큼. 근데 의원님들 몇 분이 이제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해서 아직 계속 계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조례 등의 어떤 제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등장한 사회주택을 당장의 어떤 현실적으로 의미의 협의의 사회주택이라고 본다면 이 정도가 한 2,000호 정도가 되겠고요. 넓은 의미의 사회주택,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원리 혹은 시장이 아닌 어떤 비시장적인 원리로 구성되는 것들을 다 포함하면 이제 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사회적 주택이라든가 사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이제 LH의 사회적 주택, 이제 더함의 위스테이가 있습니다. 위스테이 활용. 이제 이분은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옛날 유스테이의 대기업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전주시하고 서울시 사례를 좀 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넓은 의미의 사주택까지 하면 5,000원. 더 넓게 봐서 19세기 유럽에서 할 때처럼 뭐 기업들의 근로자 사택이나 종교단체 주택 같은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이분들이 다 부담 가능한 주택의 새로운 공급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사회적 주택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죠. 이제 소유는 공공의 소유인데 운영 관리를 협업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또 좀 하이브리드적인 면이 있고요. 서울시의 경우는 이제 사회적 기업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이 어떤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사경 주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던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그 직접적인 계기는 청년주거빈곤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이 되겠는데요. 그 당시 이제 인구가 30대에서 제일 많이 서울에서 나가니까 이분들이 왜 나갈까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분이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기존 주거복지에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들이 좀 있구나 이분들을 학용주체들을 활용해서 소규모 뭐 매입임대주택 정책 비슷한 정도 규모로 가면서 좀 이제 잡아놓을 수 있지 않을까 서울시에 뭐 이런 게 이제 그 연구의 좀 결론이었던 것 같고 그때 이 사경주체들 앞서의 사경주체들의 가능성에 주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조례가 생기는데 여러 이제 좀 세네 갈래 흐름들이 이제 우연인지 필연인지 합쳐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사회적 경제 주체를 활용해서 하니까 사회주택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 이후에 이제 여러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풀뿌리에서의 실험들이 또 누적이 됐었습니다. 뭐 땅콩주택이라는 말도 당시에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전세금 정도의 돈으로 내가 막 투기를 하고 막 비싼 집을 살 정도는 안 되거나 아니면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기엔 또 좀 소득 기준이 넘치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던 분들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의 각종 공약들 뭐 홀몸 어르신 주택이라든가 빈집 해결 문제 뭐 이런 등등이 어우러진 실험들이 좀 쌓이면서 제도하고 이제 실제 이거를 제도를 만들어도 할 사람들이 과연 있나 하는 거 사이에 서로 간에 좀 신뢰가 생기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소셜 하우징이라는 단어를 한두 분들이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소셜 하우징을 쓰셨던 분들 중에는 이제 소셜 다이닝이나 소셜 미디어처럼 약간은 사교적인 의미에서의 소셜 하우징이라는 개념을 쓰셨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사회주택이라는 조례가 생긴 다음에는 오히려 또 소셜 하우징을 말 안 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사회투자 기금의 그 기금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든 사회투자 기금이 사회적 기업이나 활동가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였는데, 주택 사업을 하겠다는 사회적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서 이 기금 내에 계정 이름을 소셜 하우징 계정이라고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려는 새로운 공급자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 초기 자본이 없어서 있어도 이제 자기들이 모은 돈만으로는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돈을 대주는 데가 생겼던 게 큰 어떤 마중물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매입 임대주택 정책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또 돈을 빌려줘도 당시로서는 장기를 빌려주는 거지만 다른 사업에 비교하면, 하지만 임대 사업을 통해서 그걸 회수하기에는 아직은 짧은 기간만 빌려주는 거였는데 7년, 8년 정도의 임대료 수입만으로도 다 상환을 못하죠. 매입 임대주택 정책은 SH나 LH가 그 집을 사주는 거니까, 짓고 나면 그걸 활용해서 SH가 사주고 나니까 그 돈으로 바로 이제 사회주택을 갚을 수 있는 모델이 이제 당시 있었고, 요게 이제 사회주택 조례가 생기기는 전이어서 이름은 사회주택이 아니지만 본인주택은 1호, 2호, 3호, 4호까지 이제 많이 이제 지어졌습니다. 그때 뭐 이런저런 장단점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택 조례가 생기고, 이런 이제 사회투자기금에서의 소셜하우징, 연구자들이 생각했던 해외 소셜하우징, 뭐 소셜 다이닝의 소셜하우징, 여러 가지 의미의 소셜하우징이 이제 시대적 우연인지 필연인지 2015년에 이제 조례로서 수렴을 한 것이 되겠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공급유형의 무게 중심이 좀 이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토지임대부와 리모델링, 빈지 리모델링 혹은 고시원 리모델링 이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리츠 방식으로 주로 가고 있고, 이제 이게 규모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빈집 살리기는 이제 도시 재생 사업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기존엔 전대 방식이었는데 그 좀 문제를 극복하고자 이제는 매입 방식으로, 공공이 매입해서 하는 방식으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 소유의 집을 이제 위탁 운영만 맡기던 사회적 주택 방식이 서울시에도 이제 도입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이런저런 개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남이 지어놓은 걸 공공이 사서 사회적 경제주체가 위탁 운영만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애초에 운영할 사람이 생각했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게 없는 일반 빌라를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내가 짓고 내가 30년 운영해야 되면 더 예쁘게 잘 짓고 튼튼하게 잘 지을 텐데, 짓는 사람은 따로 그걸 팔면은 아무리 품질 감독을 해도 이 하자 보수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좀 무관해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하고 운영할 사람들이 설계 시공에도 개입하는 모델로 이제 이게 좀 논의가 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이번에 처음 만든 표인데, 서울시 자료 가지고 이제 제가 만들었습니다. 프린트 나간 거랑은 조금 수치가 틀린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오류가 있는 걸 제가 좀 오늘 발표 자료에서 바로 잡았는데, 옛날에 센터장 할 때는 프레임 짜가지고 이제 직원분들하고 같이 만드니까 이런 실수가 좀 적었는데 제가 혼자 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이제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사업자가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한 페이지에 못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시사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제 공급 유형별, 이제 기업 성격별 이렇게 쭉 정리했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기업들이 이만큼 있고 협동조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협동조합은 근데 입주자 협동조합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거지, 입주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 만들어서 우리 집을 만들자라는 개념의 협동조합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점은 이제 사업자로서의 협동조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함께주택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자와 공급자가 정체성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좀 시도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주거 관련 기업, 중소기업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설계사무소도 있고, 오늘 뭐 발제해주신 토론해주신 분도 오셨고, 경성 리츠라고 이제 아예 리츠에서도 이제 민간 영리에서도 들어오셨고요. 이분은 이제 여기는 부산 기반의 회사였는데 서울시사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뭐 이 사업 구조가 자기 영리 회사의 어떤 취지하고는 좀 안 맞기도 하지만 좀 새로운 실험, 앞으로 사회주택이나 이런 제도를 통한 새로운 실험에 좀 취지에 공감을 하시고 뭐 적자가 나는 구조만 아니면 해보겠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부산에 자기네 이 회사의 이 입주자들이 서울에 왔을 때 여기 코워킹 시설이라든가 뭐 주차장 같은 걸 같이 네트워킹해서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도 이렇게 꼭 뭐 원천 배제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설계 시공이나 시행이나 계획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우셨는지 아직은 이미 지어진 공공주택을 위탁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 프로그램에만 이제 들어오셨고요. 이게 모든 유형을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한 유형에만 집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신문 보도에 났지만 이제 약간 이제 경영 위기에 몰리신 분도 드디어 이제 첫 번째 타자로 좀 억울하시겠지만 그분 뭐 입장에서 첫 번째만 다들 기억하니까. 근데 해외 사례를 봐도 그렇고 뭐 이런 공급자들이 200개, 300개가 되면 한두 개가 부도가 안 나는 게 오히려 기적이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는 상수로 봐야 될 거고 그랬을 때 어떻게 이걸 잘 인수해서 잘 운영하느냐가 오히려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이번에 그 문제가 생긴 부분을 그 협회가 이제 회원사들랑 SPC 만들어서 이거를 취임해서 좀 인수를 해볼까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협동조합의 기여도가 큰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입주자 협동조합은 아니라 사업체로서 협동조합이고 모든 유형을 협동조합들은 골고루 공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협동조합 조합원 중에 건축사도 있으시고 회계사도 있으시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편차가 큽니다. 어디는 아주 사업적으로 잘 하시는가 하면 어디는 거의 이제 휴면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협동조합 중에서 그렇고 이 사회주택 사업에 들어온 협동조합 안에서도 이 규모라든가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걸 볼 때 아주 잘할 것 같은 분들과 완전 사업자인데 이름만 협동조합인 분들과 혹은 이제 조금은 약간 아마추어적인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 이렇게 다양한 성격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경 주체 역할이 매우 큽니다.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개방하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사회주택 사업에는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이 사회주택 사업의 재무 구조가 이제 20년쯤 지나야 이 손익분기점이 넘어가고 뭐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취지나 다른 어떤 취지가 강하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거고 오늘 이 자리에서 뭐 금융지원제도의 문제점이나 뭐 토지 뭐 지원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현대나 대우가라고 해도 안 들어오고 들어오면은 이익을 남길 수 거나 힘들거나 그런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PF 보증을 먼저 다 갚아야만 자기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이 협동조합이 두 번째 사업을 하기가 힘들죠. 20년 혹은 이 PF 보증을 다 갚을 때까지 자기 자본 회수를 못하면. 근데 이 분양주택 사업의 패러다임에서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입주자들이 입주한 돈으로 다 분양이니까 그 돈으로 빌린 돈을 다 갚아버리고 자기 자본 회수를 해서 두 번째 사업을 하는 게 사이클이 빨랐는데 장기 임대 사업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겨우 뭐 빌라 한 채 줘놓고 20년 있다가 이제 두 번째 집을 지으면 그 사이에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런 구조라면 현대나 대우도 당연히 안 들어오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사회주택이 왜 이렇게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안 나오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의 사경 주체들은 말씀드렸듯이 편차도 다양하고 잘하는 데도 있지만 못하는 데도 있고 아직은 좀 이 대규모 사업을 할 영향이 안 되는 데도 뭐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경 주체 때문에 이만큼밖에 못한 게 아니라 사경 주체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경 주체가 아니었으면 1,500호도 못 지었을 거예요. 이런 사업 구조와 이런 초기 선투입 출혈 구조 속에서 이런 취지를 있는 사업자들이 아니었으면 누가 이 사업에 들어왔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사경 주체의 역량을 키우고 입주자들의 보증금 보호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지만 뭐 사경 주체가 역량이 미약해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가 회피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주거 관련 기업들도 마을 기업이라든가 현재 이미 마을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해볼까? 전혀 나는 그쪽으로는 관심 없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차제에 사회적 기업에 지금 현재 5개 유형의 뭐 고용 창출형, 지역사회 공헌형 등등이 있는데 여기 사회주택형을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이제 뭐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아직 사회주택 숫자도 많지 않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무슨 사업 유형마다 그 유형형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사경 분야가 너무 이제 정신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일지 모르겠는데 그 뭐 고용에 대한 규정이나 지역사회 공연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사회주택을 그걸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주택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 그게 오늘의 본론일 텐데 그걸 가지고 인정을 하는 사회적 기업의 유형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해서 넘어가고 싶고요. 이렇게 많이 공급이 됐고 오늘은 뭐 주택 자체를 소개하는 목적보다는 근데 이제 하나 이제 다음 달에 준공되는 이제 사회주택 리츠를 활용한 엔스페이스 앤스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청에서 인허가가 안 나가지고 한참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저번에 착공하고 이제 다음 달에 준공인 건데요. 아무튼 여기는 이제 저희 협회 회원사는 아직 아니고 사회적 기업은 아직 아닌데 소셜 벤처의 정체성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요. 전주시의 경우 현재 이제 뭐 물량은 뭐 아직 뭐 기초 단위니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54가구 정도 되는데 뭐 이런 모습들이고요. 보면은 이제 추진 경과에도 좀 보면은 그 인사이트가 있지만 이제 아주 차분한 준비를 통해서 지역 주체의 역량 배연 및 참여를 유도했던 사례라고 보여지고 뭐 여러 가지 여기도 이제 경로들이 이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민달팽이가 내려가서 지역 청년들이 조합원에 가입해서 같이 만들어내는 것도 있었고, 전북 소재 그리고 그 지역 소재 사경 주체들이 이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진입하는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뒤에 이제 해외 사례를 조금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요약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사회주택이 제일 많은 나라 세 군데의 사례를 좀 종합적으로 보면 공급자들이 아주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 부문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이 사회 부문 안에서도 공급자가 아주 다양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 거의 100%인데 최근에는 이제 협동조합이나 이런 쪽의 흐름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추세고, 오스트리아나 덴마크는 이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 아주 유형이 다양하게 있고,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는 좀 더 입주자 협동조합의 성격이 강하고, 오스트리아는 이제 공급자 협동조합의 성격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대료통제와 주거보조비하고 이 뭐 주택협회라고 부르던 뭐 책임 있는 공급자라고 부르던 아무튼 이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사회 부문을 포함한 공급자, 그러니까 공급과 소비자 보조와 임대료 통제가 같이 굴러가더라는 것이고요. 이 세 나라들은. 그리고 고루 공간적으로 분포했고 주거복지 대중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무상급식 논쟁 때도 있었지만 이제 자녀 복지냐 대중 뭐 보편복지냐라고 할 때 이쪽은 이제 보편복지 성격에 더 가깝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면은 우리의 이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자들은 이제 위생 문제가 심각할 때 여기에 들어온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라기보다는 후기 산업화, 소위 4차 산업, 사회적 경제 이 분야가 부상할 때 이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서구의 기준에서는 제도화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해서 주택을 짓는 게 사회주택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맥락에서는 뭐 사회적 경제를 뭐 활용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가족화, 베이비붐, 뭐 인구 가구 증가, 도시화 시기에 지어졌다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도시 재생의 시기, 그리고 1인 가구가 다문화 고령화되는 시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서 또 어떤 도전 과제나 뭐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좀 다른 것 같고, 기존의 공공주택이 우리는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로 의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고민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의 이제 배경은 주거복지하고 사회적 경제하고 도시 재생이 좀 중첩되는 어떤 배경 속에서 사회주택이 등장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공공사회 시장 부분의 이제 3자 협력의 방식으로 이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오늘의 또 이제 두 번째 좀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당연히 한국에서는 처음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공동의 숙제 같은데요.
자, 서울시 조례 같으면은 사회적 가치를 담지한 거를 공급 주체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경 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이 사회주택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정답이다 오답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한다기보다 그렇다는 것이고, 이 사회적 가치를 담지한 거는 주체고, 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이 사회주택이다라고 했다면 계류적인 민특법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거는 사회주택이고 주택이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고 그걸 공급하는 게 사경 주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공급자의 정의. 그러니까 좀 다른 방식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하고 있을 때는 공급 주체가 사경 주체가 공급하면 사회주택이라고 했는데 주체를 심사하기보다는 사업 계획을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심사하는 거죠. 그럼 국토부의 이제 포용국가 건설에 이루어지는 사주택 활성화 방안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양자를 좀 절충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경제주체에 공급된다는 언급이 있으면서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게 주거 안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가 사회적 가치인데, 그럼 사회적 가치 안에 주거 안정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약간 이제 여기도 논리 정합적이긴 한데 좀 약간 이제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계의 것들이.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른 입주 및 임대료 차등 구간은 공공주택에서도 좀 하기 힘든 부분이고 한데, 이게 사회주택 혼자서 할 문제라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과정의 사회주택도 같이 가면서 주거 바우처나 이런 걸로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뭐 어찌됐든 양자를 절충했는데 실제 주택 사업 자체를 심사하기보다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에게만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서울시 사업에 통과한 일반 협동조합은 돈을 못 받는 거냐, 그래서 지자체 심사를 통과한 경우는 또 인정을 해주는 뭐 이런 절충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정의하고 제도 사이에 좀 괴리가 아직 있고요.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이제 다들 이제 사회주택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거지, 그게 어떤 통용어지, 이게 법적 용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법적 용어일 때는 다른 용어를 쓰거나 아니면은 보조금 제도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쓰거나, 독일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하우징 프로모션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니라 이제 주택 지원 제도라고 봐야 되고요. 정의도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정의들을 연구하는 연구를 보면은 이걸 어떤 기준으로 정의들을 내리냐 보면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하고도 해당되는 임대료 책정 방식, 배분 방식, 목적 기준, 요게 이제 가장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이 기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이나 차이가 별로 없죠.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서구의 경우는 사회주택 안에 공공주택이 좀 포함되는 개념인데, 우리는 서울시 조례 같으면 이제 약간 대별되는, 사회적 주택 같으면 여기에 겹치는 부분에 해당되겠지만 약간 대별되는 개념이라서 이걸 통칭하는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공적 주택, 주거복지노동법에서는, 그리고 이제 연구자분들 중에서 공익적 주택으로 부르자라고 통칭해서 하는 내용이 있고, 저도 그 원론적인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전체 큰 A를 뭐라고 부를 거냐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 잘 짓는다고 이게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 오늘의 주제인 부담 가능한 주택의 새로운 공급자들, 요 영역이 어떻게 활성화될 거냐, 이게 사회주택이라고 부르는지 뭐라고 부르는지보다 이 명칭보다는 요걸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가 중요하고, 이걸 어떻게 책임을 부여하고 창의성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감독도 하고 하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게 사회적 가치가 뭐냐라는 개념이라고 결국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중에 주거 안정, 사회통합, 공급 생태계 다변화, 여기 이제 유럽 사례를 보면서 좀 느껴지는 거고요. 기타 이제 지금 시대에 맞는 도시 재생이나 친환경 요소라든가 4차 산업과의 연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한두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PSPP가 3자 협력 방식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시대에 더더욱 잘 어울릴 것이다. 주택의 어떤 물리적인 주택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주거 서비스나 여러 가지 그런 것과 결합되는 거죠. 이제 요새 정수기도 정수기 기계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정수기를 빌리면은 필터를 이제 갈아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 주택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고,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제 불가능해진 시대에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방식이 이제 끝났으면 소량 다품종, 수요 맞춤형 주택으로 가야 될 텐데, 그걸 하기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치들과 함께 하면. 그리고 이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자들과 함께 또 추구되는 게 이제 공유라는 개념인데, 공유 경제 혹은 사회적 경제라고 할 때
그러니까 공유주택 그러면 쉐어하우스 생각하면서 거실 같이 쓰고 이런 관점에서 좀 보는 건 물리적 차원이겠고요. 이 부담 가능한 주택의 새로운 공급자들이 생겨서 좋은 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직접 내가 시행 역할을 해서 뭐 돈을 빌리고 시공사 선정하기 좀 부담스러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노후 빈집이나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계신 분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뭐 자본이 좀 부족한 청년 스타트업, 뭐 건축 사무소나 아까 보여줬던 우리 공급자들, 그리고 이제 싼 집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이나 뭐 지역 1인 가구들, 뭐 이런 분들이 사회주택을 통해서 서로의 장단점과 역할을 분담해서 해결을 문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특징인 것 같고, 그래서 주거복지와 사회적 경제 도시 재생에서 어떤 이제 플레이어들이 있는지를 이제 정리한 것이고요. 이제 한 5분 정도 더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뭘 그런 강릉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뭘 하려고 하는 건가? 물론 주택 개별 주택 하나가 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죠. 이제 각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뭐 한두 개나 두세 개 정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주택들은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세 가지 외에도 혁신 요소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고, 그래서 어찌됐든 기존의 4인 가족, 초등학생 둘 4인 가족 중심의 도시에서, 물론 이 도시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근린주거 이론에 따라 아주 설계를 잘한 토지 이용 계획이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까지 갈 때 길을 건너지 않아 하고 이런 등등의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에 따른 도시 설계 매우 잘한 좋은 도시인데, 이제 우리는 1인 가구가 더 많아진 시대, 1인 가구로 지내는 기간도 15년에서 20년이 된 시대, 청년 1인 가구도 있지만 노년 1인 가구도 많은 시대에 도시는 어떻게 이제 달라져야 할까에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이런 이제 사경 주체라든가 이런 책임 있는 사회적 공급 운영 주체들이 등장한 게 이제 큰 활용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제 등장 배경에서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장 배경이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한 건데, 그거에 따라 이제 활용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등장했고, 정리를 하자면 이제 풀뿌리가 부상하고, 이게 이제 현재 제도화된 형식의 사회적 경제라고 부르든, 아니면은 넓은 의미의 철학적 의미의 이제 어떤 이런 호혜 경제로 부르던 간에요. 그리고 도시 재생의 시기, 네. 이렇게 등장을 했으니 그런 거를 하는 것을 활용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이제 쟁점이 이제 제가 말 붙인 건데 전략적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어떤 조례상의 법적인 조작적 정의가 있고 그건 어떻게 정하든지 정하면 되는 거고, 학술적 뭐 어떤 추상적 진짜 원론적 정의는 전 세계적으로도 통일된 바가 없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할 거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그 현실의 제도와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이제 연결해주는 어떤 전략적 정의를 내려야 되겠다. 사회주택이 뭐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택이냐? 일단 물음표를 붙여봤고요. 그럼 그 사회적 가치가 뭔데?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한 대여섯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으로는 주거복지, 사회통합, 공급, 생태계 다변화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주체 범위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누구나 하냐, 아니면은 사경주체를 제한하느냐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주택형 사회적 기업을 아예 신설해서 이 유형 안에 들어오게 해서 필요한 지원과 감동을 하게 해서 책임있는 사회적 공급 운영 주체, 이건 이제 유네스 지역의 사회주택이라는 보고서에 나온 유럽의 어떤 유럽연합에서 얘기하는 그 무슨 프로그램입니다. 이니셔티브에서 이제 리스폰서블 하우징 프로바이더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공공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회적 경제까지 해서 이제 책임 있는 이라는 표현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는데, 아무튼 우리는 공급도 하고 운영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본 거고요. 내년에 총선도 있는데 이제 법안 재정 수요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사회주택법이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묵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독자 법안으로 될 때가 있지 않았나, 아니면 아직은 좀 이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됐든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하면은 내세우는 브랜드가 아니라 그때 계속 등장하는 여러 브랜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부문이 국가와 시장에 이어 새로운 부문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상각형이 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쪽이 매우 작긴 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커질 거라는 거고, 대통령이나 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또는 어떨지 몰라도 계속 커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진 시대에 이런 해외 사례처럼 수영장이라든가 우체국, 도서관 이런 것처럼, 아니면 지금 사회주택의 사례처럼 동네 정비소라든가, 사회주택은 아니지만 세탁 카페라든가 이런 게 이제
어떤 사회 통합에도 매우 중요한 이게 지역 속에서 있는 것이 돼야 될 것 같다. 4인 가구 초등학생 중심의 도시 계획이 아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본론이고 시간이 이제 한 3, 4분 남았으니까 해외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럽이라고 또 다 같은 건 아니고 주로 유럽 얘기만 해서 너무 유럽 중심주의 같긴 한데 사회주택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뭐 한 세 가지 레짐은 사회복지 레짐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레짐이죠. 이제 주택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공공과 사회 영역의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이고 주거복지 선진국들이라는 경우 네덜란드는 300여 개 주택협회가 모두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말씀드린 바대로고 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제 좌우 그래프를 좀 익숙한데요. 그러니까 소위 왼쪽은 분배를 중시하고 오른쪽은 성장을 중시하고 가보니까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회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3인당 계열이나 김인당 계열이 입장이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공동체를 위해서든 박애라는 가치를 위해서든 이분들은 주로 박애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여기는 연대라는 가치를 중시하는데 자유당은 작은 정부, 시장 중심 이렇게 해서 오히려 자유당이 이제 자가 소유 장려하고 공공주택의 이제 축소를 얘기하고 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임신 중단이나 뭐 동성결혼 같은 의제에서는 요렇게가 한 팀을 이루고 또 뭐 이민자 반대 같은 거 할 때는 요렇게가 좀 한 팀을 이루고 이런 경향도 있던데 그러니까 의제마다 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그냥 좌우로만 익숙하더라고요. 이건 잠깐 여담이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요 세 나라가 사회주택이 제일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약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면 에서도 있듯이 이제 임대료 통제도 있고 무엇보다 폭동이 또 없었습니다. 스웨덴만 해도 스톡홀름 줌에 폭동이 있었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라고 해도 근데 이 세 나라는 폭동이 없다. 사회 통합이 매개 변수로서 폭동과 사회주택이 없다는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가 점유율이 우리나라랑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복지국가가 아니라 세입자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서 복지국가라는 점이고요. 다양한 주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유한이익, 회사, 사회적 기업, 공기업. 이 얘기 이제 자세히 드리면 네덜란드는 사회적 기업 중심이니까 좀 일단 넘어가는데 이렇게 골고루 분포하고 있고요. 다양한 기업들의 주택이 시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고 다양한 디자인이 있고 1920년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같은 고민하는 게 등장한 거죠. 철도노조 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만든 아이겐 하르드라는 주택협회가 미셸 드 크레크라는 암스테르담 학파라는 건축사조의 건축가랑 같이 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이건 이제 공건 사회주의 계열 요 건물입니다. 사거리요. 요거는 유태교 계열의 주택협회, 이건 카톨릭 계열의 주택협회, 여기는 공산주의 계열의 주택협회가 각각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한 겁니다. 우리는 3.1운동 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부럽기도 하고 뭐 서럽기도 하고 했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기 우체국이 있는데 당시 이제 1920년대는 전기나 전화가 전기는 전화가 집집마다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우체국이 동네에 있다는 역할이 컸죠. 그래서 외부랑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우체국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주급으로 월급을 받아서 술 마시고 다 써버리니까 그러지 말고 저축하자. 여기도 은행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런 의미에 들어갔는데 지금 말로 하면 뭐 도시재생 앵커 시설이나 생활 SOC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게 사회주택이랑 같이 가는 점 이런 게 중요한 생각이고 요게 이제 핵심인데 19세기 말에 공동체 위주의 그 풀뿌리 뭐 건축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2차 대전 후에 국가가 많이 개입을 해서 복지국가가 되면서 그런 주체들이라. 그래서 그런 주체들. 근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쭉 진행한 5년 동안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좀 처음에 어려웠다고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좀 돌아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쟁점이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빨리 이걸 더 성과 위주로 이런 사람들을 막 늘려야 돼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이게 틀린 논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 거고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비해야 돼라는 시점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다져야 될 이런 부분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주체나 역량이나 그런 사람들 더 플레이어들을 더 좀 더 이렇게 확대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걸 먼저 볼 거냐 뭐 이런 쟁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주체들이 하는 몇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제 이 주체 중에 민간 주체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 주체와 이렇게 정리된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이렇게 정의하는데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지만 지금으로 정리를 하면 좀 정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새로운 민간 주체, 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간 주체, 뭐 옛날에는 단순하게 비영리 민간 주체 이렇게 저는 하고 싶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많은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간 주체에만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능력도 부여되어 있는 주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주체. 그러니까 이런 주체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라는 걸 동시에 이걸 봐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체와 정의와 제도 틀이나 이런 부분을 새롭게 정비하지 않으면 뭐 이런 좀 이렇게 활성화나 이런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정의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걸 제가 보기엔 저렴주택도 공급해야 되고요. 이 사회주택이. 그다음에 또 온갖 가치를 여기다 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여해서 실현시켜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참 어려운 얘기고 불가능이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 과정. 근데 지원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 쪽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치 지향을 사회적 가치를 지금 담지 않습니까? 다 하고 공동체도 활성화하고 다 그 미션을 공공임대 주택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지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일 가치와 동일 대상과 동일 미션을 수행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원칙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주체가 아무나 들어오는 이런 틀이라기보단 실질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주체들을 성장시키거나 제도 틀을 만들어서 적절히 관리하는 이런 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시급하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플레이어들을 포함시키는 지금은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이렇게 해서 이 하이브리드 영역이나 이런 가치를 지향하는 민간주체가 들어와서 활동할 영역이 없기 때문에 이걸 포함할 수 있는 틀로 법이 정비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역량을 해서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지금 사회주택 유형을 저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지만 그 주체에서 민간에서 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이고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는 미션은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사업자가 못하는 거나 부족한 지점의 관리, 그러니까 대민과 입주자랑 같이 접촉 측면이 가장 그걸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모델로 이 부분을 많이 성장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민간 주체가 다 소유해서 이런 모델이 당장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을 완전히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이렇게 좀 두면서 이 관리 중심으로 공공과 연계되는 이런 모델로 같이 같은 틀에서 이걸 보면서 성장시키는 이게 미션이 같다면 같이 지원하는 이런 법적 틀로 좀 정비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분들하고 시간 똑같이 쓰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5년간의 사회주택의 성과를 이제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뭐 새로운 주체들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지자체로 좀 확산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사회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주체를 좀 육성하자. 이 주체는 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능력 있는 전문성 있는 민간 주체 이렇게 육성하자 이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마련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최상희 연구원님께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진달 원장님의 울분이 저를 제가 속할 기업에 향하는 것 같아서 약간 근데 이번에 주호불 컨퍼런스 대주제가 공공임대주택 30년이었는데 잘해보자라는 거예요. 네, 잘해보자. 사실 제 발언은 이제 LH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오늘 최경 의사님이 그 주제를 보니까 부담 가능한 이제 새로운 주체였는데 이제 저희는 부담 가능한 기존 공급 주체로서 이제 이 사회주택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같이 협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연구원 입장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사회주택이라는 게 왜 등장했을까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입주자 입장에서 이제 공공주택, 민간주택밖에 없었는데 그 선택권이 다양화됐다.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는 들어오고는 싶은데 자격이 안 돼서 또 그리고 집에서 너무 멀어서 이제 그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택이 공급이 되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되었고 그 선택지가 사실은 이제 기존에 LH가 공급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이제 소규모의 그 계획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조금 유효한 상품이었던 게 아닌가.